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설 미디어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수업은 온라인 교육으로서 이번 상설 미디어 교육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나도 크리에이터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상설 미디어 교육과 저희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2007년 6월에 개관을 했고요. 2020년에 바로 올해는 13주년째를 맞고 있는 기관이고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수강하시고 제작과 방송까지 잘 나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광주에서는 호남권의 중심으로서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상이나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방송에 참여를 지원하고 교육과 시설, 장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장벽 없는 미디어 접근을 위해서 자막방송, 화면 해설 방송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청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센터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하느냐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일단 미디어가 뭔지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송 관련 직업군의 역할들을 체험해 봄으로써 미디어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미디어 체험이 있고요. 오늘 수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교육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쓰고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리터러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미디어를 제작하는 오늘 나도 크리에이터 수업처럼 직접 영상 콘텐츠, 라디오 콘텐츠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고요. 또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저희가 제작하는 제작단이라는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시니어, 다양한 일반인 분들도 참여하고 계셔서요. 이런 미디어 제작도 저희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KBS, MBC, 또 SBS인 KBC까지 다양한 지상파 방송이나 CNB, KCTV 등등 지역 방송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자들의 잔치인 시청자 미디어 대상을 통한 공모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설 미디어 교육이 전체적으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 심화, 제작 단계별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연령별로는 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분야로 나눠서 생애 주기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체별로도 영상, 라디오,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다양한 뉴 미디어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나도 크리에이터 과정은 크게는 기획, 촬영, 편집, 시사회 하는 이 네 가지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업은 온라인 교육으로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언어와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코로나19가 마무리된 후에 저희 센터로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에는 각 2시간씩 해서 총 6차시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나면 어느 정도 나도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에이터 교육에 대한 지원 분야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한 이번 시범 교육과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영상 제작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개인이 갖고 계신 장비들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센터 2층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컴퓨터실이라든지 편집 프로그램, 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설들을 촬영 장소 혹은 교육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으로 오시게 되면 다양한 이러한 규정도 알려드릴 텐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출석 체크를 잘 하셔서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잘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설 미디어 교육은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실제로 저희 교육을 이끌어 주실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나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우리 김은경 강사님을 한번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조용하게 박수 한번 치면서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교육 강사 김은경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도 크리에이터 교육의 그 첫 시간으로 영상 언어와 유튜브 특성의 이해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크리에이터 교육은 변화한 미디어 교육 환경과 크리에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내용과 영상 제작 과정의 이해, 영상 언어와 법칙의 소개,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 및 나의 콘텐츠는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식이 궁금할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을 하시나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TV 매체를 이용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실 텐데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채널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동영상을 올리는 콘텐츠 플랫폼인 만큼 그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누구나 제작하고 시청 가능한 그 장벽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생생하게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락적인 기능에서는 전문적 지식 정보를 컨텐츠를 통해서 탐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오락적인 기능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살펴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 유튜브라는 채널이 되게 각광을 받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동영상 시청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데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나만의 특징을 살려서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꾸준히 하는 그런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꼭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요. 특히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누구나 영상을 제작하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을 빠뜨릴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유튜브라는 채널은 1분마다 500시간의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의 양이 되게 방대하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질의 콘텐츠가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른지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라는 채널은 우리가 동영상을 소비하기도 하지만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생산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일, 그것이 크리에이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단지 동영상을 많이 조회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유익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활동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지 분별해서 소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꾸준한 자정 활동을 함께 해야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 제작 과정을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요. 기본적으로 동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레코딩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채널의 컨셉에 맞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영상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채널 컨셉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기획, 각각의 콘텐츠를 내가 어떤 장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을 기획을 하셨다면 실제 촬영을 할 때
대본을 직접 작성하셔서 내가 어떤 정보를 짜임새 있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의 준비를 모두 마치면 이제 실제 제작을 하는 프로덕션 과정을 거치는데요. 실제 촬영을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이제 마무리까지 하는 것을 전체적인 과정을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실제 촬영하는 과정이고요. 이 촬영하는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편집 및 업로드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 제작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크리에이터 교육을 받으실 때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차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고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알아볼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문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처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상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음성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지만 영상 콘텐츠는 이미지와 소리를 메시지로 표현하는 영상 문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샷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 화면 구도, 세 번째 카메라 앵글, 각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카메라 워킹, 카메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촬영할 때 꼭 지켜야 할 법칙 등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샷의 크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샷은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언어로 치면은 이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촬영할 때 녹화 버튼을 한번 눌러서 촬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녹화를 끝내는 레코딩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영상이 끝나는 그 과정을 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컷의 영상을 담는 사이즈를 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샷의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표현하실 때 적합한 사이즈를 선정하셔서 그것을 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프리프로덕션인 기획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시고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클로즈업 샷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CU라는 약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인물을 기준으로 피사체의 이마부터 턱 아래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피사체를 부각시키거나 인물인 경우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바스트샷은 BS라고 표현을 하고요. 피사체의 가슴부터 머리까지 촬영하는 구도를 말하고, 전체적으로 피사체를 봤을 때 삼각형 구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그림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웨이스트 샷인데요. 웨이스트 샷은 피사체의 허리부터 머리 위의 공간까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여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사체의 상체의 움직임 및 피사체가 위치한 공간까지 여백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더 넓어지는 화면으로 니샷을 말할 수 있는데요. 니샷은 KS라고 표기를 하고요. 피사체의 무릎부터 머리 위의 공간까지 촬영을 하는 구도를 말합니다. 피사체의 동작이 너무 큰 움직임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피사체의 전신에 화면이 표현되는 풀샷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풀샷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화면에 가득 차게 표현을 하는 화면이고요. 상황과 주변 배경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의 크기, 피사체, 내가 담고자 하는 주인공의 어느 부분까지 영상에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영상에서 표현하는 언어가 문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옆에 보이는 것은 롱샷인데요. 롱샷은 풀샷보다 더 큰 화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간과 공간감을 살려서 배경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롱샷은 LS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화면을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하는데요. ELS라고 합니다. 인물의 표현보다 광활한 배경을 더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인물은 거의 보이지 않고 배경 중심으로 이미지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로즈업 샷을 봤을 때 그 인물이 가진 표정이 보였다면 익스트림 롱샷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 속에 있는 집들 사이에 그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뒷부분에 사람이 서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 화면에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면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 구도는 피사체를 화면에 전체 프레임에 담는데 그 담을 때 생기는 여백의 공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인물 중심으로 지금 바스트컷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머리 위에 있는 작은 여백, 이 부분을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헤드룸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두느냐, 아니면 과하게 두느냐, 아니면 없애느냐에 따라서 그 화면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적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 실습 과정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헤드룸의 여백의 크기를 좀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가는 공간을 루킹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라보는 공간에 뒤의 배경보다, 뒤의 여백보다 앞부분의 여백이 2배 이상 많게 보여야 답답하지 않고 막막한 느낌이 들지 않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라보는 공간에 앞에 여백이 없고 뒤에 부분이 많다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뭔가 절망적인 순간에 주인공의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으로 이렇게 루킹룸을 닫아놓은 상태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백을 두느냐에 따라서 감독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신을 촬영한 경우입니다. 전신을 촬영하는 경우에 피사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텐데요. 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백의 공간을 아까 설명드린 루킹처럼 더 여유 있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헤드룸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밑에 보이는 발 밑에 있는 공간은 풀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 아래에도 여백이 풀샷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풀룸이 헤드룸보다 한 2배 이상, 헤드룸이 풀룸보다 2배 이상 많게 촬영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피사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메라 앵글인데요. 카메라 앵글은 카메라가 피사체를 담을 때 카메라의 각도,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피사체를 촬영할 때 높이에 따른 각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인물의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보이시는 아이 레벨, 눈높이에 맞춰서 촬영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됩니다. 인물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높은 위치에서 인물을 아래로 비추는 이런 장면은요. 하이 앵글 부감이라고 합니다. 부감은 카메라가 사람보다 높은 공간에서 각도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사람이 작고 왜소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우 앵글, 안각은 카메라가 사람의 시선 높이보다 더 아래에 위치해서 그 사람을 우러러 보면서 촬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각은 인물이 크고 강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통 동상의 경우 사람들의 키 높이보다 단을 높여서 동상을 우러러보게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더 크고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각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워킹은 카메라가 움직임을 주어서 피사체에 변화를 주는 화면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줌을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미디어 교육에서는 줌 사용을 거의 자제하고 직접 카메라가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크리에이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하시다 보면 놀라는 표정이라던가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줌을 사용해서 피사체를 확대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줌인, 줌아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실 때 핸드폰에도 줌인 기능이 있고요. 캠코더에도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저희가 실습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넓게 촬영하다가 그 다음에 가깝게 카메라의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줌 버튼을 이용해서 줌 레버를 이용해서 화면을 확대하고 아니면 줌 아웃은 축소하는 화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는 그대로 삼각대에 위치하거나 사람이 핸드헬드,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는데요. 이때 좌우로 카메라의 렌즈가 움직이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넓은 범위에 있는 피사체들을 좌우로 이동해서 보여주는 화면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틸트는 카메라가 렌즈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카메라의 피사체의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는 되시겠지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센터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줌인, 펜 레프트, 펜 라이트, 그리고 틸트 업, 틸트 다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삼각대가 전체적으로 이동하면서 피사체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안에 보시면 작은 화면이 비치는데요. 지금 작은 화면에 보시면 우리 선정규 선생님께서 촬영하는 내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있는 소품 중에서 작은 비행기 장난감이 있는데요. 지금 줌을 사용해서 클로즈업, 가까이서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더 가까이 줌 레버를 이용해서 그 중에서도 특정한 빨간 부분에 중심으로 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줌인, 큰 화면에서 더 클로즈업해서 가까이 들어가서 더 확대해서 보는 느낌을 줌인이라고 하고요. 이번엔 반대로 줌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촬영한 화면에서 줌 레버를 아웃 뒤로 빼면서 전체적으로 비행기와 그 밑에 조형물들까지 비출 수 있도록 확대하는 화면의 크기를 더 크게 잡는 것을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펜 레프트, 펜 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시청자라는 글씨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닝이라는 것은 좌우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시청자가 보이게 촬영을 하시다가
시청자가 안 보이는 오른쪽으로 펜 라이트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을 펜 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벽면을 보고 있다가 다시 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펜 레프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내가 어디까지 화면을 이동시켜서 무엇을 잡고 멈출 것인가를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틸팅은 카메라의 그 각도가, 렌즈의 각도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화면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틸트 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시청자를 비추고 있다가 틸트 업을 시키면서 조명까지 보이게 멈췄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틸트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2초, 3초 세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시청자인 톡톡까지 나오게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이때도 다 내려왔다고 바로 녹화를 끄시는 게 아니라요. 내린 다음에 편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2초에서 3초 정도 녹화를 지속적으로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줌, 펜, 틸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삼각대에 바퀴가 달린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걸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은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는 줌이나 패닝은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줌 아웃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트랙을 이용해서 달리 카메라의 움직임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줌인, 펜, 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이번에는 촬영할 때 지켜야 하는 법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 줌이나 펜, 틸트 이런 부분은 이렇게 촬영하는 것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지금 설명을 해드릴 두 개의 법칙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하시면서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 내가 왜 이렇게 찍었지? 라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가상선 법칙이라는 건데요. 180도는 수평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두 사람을 촬영하는 장면에서 180도 가상선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방향에서만 촬영을 해야 시선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영상을 배울 때 180도 가상선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선생님 앞에서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빨간색 선이 있진 않지만 촬영을 할 때는 한 방향, 남녀 배우의 배우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구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색 선을 임의로 만든 다음에 그 선을 넘어서는 반대쪽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 이런 일관성이, 시선이 일치하는 일관성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 세 번째 카메라가 배우를 비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 메인 카메라에서는 두 배우가 같이 나올 수 있게 한 화면에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1번 카메라의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촬영을 하면서 남자 배우가 오른쪽에 손을 들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에서는 여자 배우가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왼쪽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동시에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 카메라로 촬영했던 그 부분의 장면, 여성을 촬영했던 장면에서 여성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번 카메라에서 남자 배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는 장면, 그 다음에 2번 카메라에서 둘이 대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면요. 그러면 180도 가성선의 올바른 촬영 방법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1번 카메라는 그대로 남자 배우를 비추고 있고 2번 카메라는 두 남녀 배우를 비추고 있고 3번 카메라가 180도 가상선을 넘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를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1번 카메라는 남자가 왼쪽 방향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카메라는 여자가 왼쪽 방향을 보고 있죠. 편집을 해서 이어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3번 카메라의 여자분이 남자를 바라보지 않고 반대쪽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번 카메라의 남자 배우의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180도의 가상선을 넘지 않은 카메라의 구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표현이 되지만 180도 가상선을 넘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을 마주보고 있지 않은 일관성 있는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하실 때 동시에 이렇게 세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더라도 끊어서 내가 1번 위치에, 2번 위치에, 3번 위치에 촬영을 하더라도 180도 가상선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을 해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0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도 법칙은 같은 대상을 촬영하는 경우에, 같은 사이즈로 촬영하는 경우에 카메라가 이동해서 촬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카메라가 이동하는 범위, 각도가 30도가 이상이 돼야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을 때 전혀 걸리는, 툭툭 튀는 점프컷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인터뷰 영상, 뉴스에서 인터뷰 촬영을 할 때 중간중간 같은 각도에서 같은 사이즈로 한 사람이 이야기를 길게 해서 중간을 편집을 했다라는 경우에 이렇게 목이 틀어지거나 뭔가 화면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30도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촬영을 다음에 하실 때는 30도 이동한 거리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신다면 다른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눈은 잔상을 기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봤던 영상과 끊어서 다른 장면을 편집한 영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뭐가 이렇게 이상한 거지? 라고 잔상을 기억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30도 법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촬영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촬영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프라인 때 만나게 되신다면 실제 촬영을 직접 나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촬영 팁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유튜브 콘텐츠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나도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콘텐츠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내용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많이 보이신다고. 네, 그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한데, 혹시 먹방 ASMR 관심이 있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런 장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장르를 내가 잘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장르에 따라서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나는 스포츠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영화에 대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여행이나 취미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어. 라는 이런 욕구가 있으시다면 그거에 맞는 콘텐츠들을 좀 조사를 해보시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먼저 조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재미와 그리고 정보, 그리고 길지 않은 간결한 영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 콘텐츠를 처음에 선택해서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검색되는 유튜브 콘텐츠를 보더라도 내가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자막이라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언제 많이 시청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짬짬이 시간이 날 때, 업무 중간 아니면은 이동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지만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소리를 켜지 않더라도 자막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가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콘텐츠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글로벌 시장에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명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영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겨냥해서 간단한 콩글리시나 간단한 짧은 영어를 섞어가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장르도 개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역시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 그것과 나와 매치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분석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콘텐츠 정보에 따라서 촬영 방식도 달라지고 준비 사항도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르,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행 아니면 브이로그, 먹방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영상을 또 만든다는 것은 1분에 500시간씩 업로드 되는 그 정보의 홍수에 우리가 일조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남들과는 똑같지 않은 다른 차별화된 나만의 컨텐츠의 색깔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재미를 느끼고 이 컨텐츠만의 색깔이 우리 선생님들이 만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선생님 채널을 들어와서 영상을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영상을 제작하시고 할 때 어려운 것부터 도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을 하시고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도 고려해서 기획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음악,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글귀, 그 다음에 글꼴,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람이 만든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가 어떤 노래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고려하셔서 저작권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저작권 부분은 저희가 이제 편집 수업을 하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음악과 글꼴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너무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누구를 위해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은 기술을 익히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과 함께 도와드릴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콘텐츠를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하시고 스스로 그 해답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고민되는 지점이 있으시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같이 상의하고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꼭 요 4가지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영상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 영상은 왜 만들고 싶은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꼭 과제로 다음 시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영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꼭 메모해 오시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모두 조심히 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고 기획 꼭 구상해 오시면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